한국, 중국과의 서열 정리는 끝났다. 비상, 후미 선체가 피격됐다. 전 승조원 탈출, 준비하라. 대한민국의 뿌리를 바다에 새긴 이름 이범석함, 우리는 무시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이 이 거대한 전장에 어울릴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핵잠수함 시대에 부식이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라졌고 우리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함들이 손 한 번 제대로 못 써보고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왜 한국 해군을 최고라 하는지, 세계가 왜 그들을 이길 수 없는지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동님, 한국 잠수함이 탐지되지 않습니다. 소나병의 다급한 목소리가 진주만 통제센터를 울렸습니다. 저는 윌리엄 S. 맥클레런입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 부사령관으로서 35년간 바다를 지켜온 베테랑이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죠. 뭐라고? 다시 확인해봐. 재확인 완료했습니다. 이범석함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24년 7월 15일 하와이 앞바다. 그린팩 훈련 시작 3시간째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 간 해군 훈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비상. 저희 함선 후미 어뢰실이 격침당했습니다. 통신기에서 터져나온 일본 해상자위대 소류급 잠수함의 절규였습니다. 격침 판정 시스템이 빨간불을 깜빡이며 경고음을 울려댔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작전 통제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각국 함정들에서 쏟아지는 교신이 스피커를 가득 메웠어요. 통제센터. 여기는 호주 해군 콜린스급. 우리도 격침 판정 받았습니다. 영국 아스튜트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뢰 명중, 함교 파손.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3시간 만에 핵잠수함 3척이 연달아 격침당했다니요. 그것도 한국의 작은 디젤 잠수함 한 척에게 말이죠. 소나 상황은 어떤가? 여전히 탐지 불가능합니다. 음향 신호도 자기장 반응도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나병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최신 소나 장비로도 찾아낼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제동님, 긴급 상황 보고 들어옵니다. 뭔가? 미 해군 버지니아급 잠수함 몬테나호도 격침 판정 받았습니다. 그 순간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버지니아급이라면 미군 최신의 핵잠수함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스텔스 기술과 음향 탐지 시스템을 갖춘 괴물 같은 잠수함이죠. 몬테나호에서 무슨 보고가 올라왔나? 함장이 직접 통신 요청 중입니다. 스피커에서 몬테나호 함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통제센터, 여기는 몬테나호입니다. 우리는 적 잠수함을 단 한 번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유령과 싸우는 기분이었어요. 유령.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이범석함은 정말로 바닷속 유령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공격받았는지 설명해 주시오. 갑자기 후측방에서 어뢰가 날아왔습니다. 사전 경고도 소나 접촉도 전혀 없었어요. 마치 바다 밑에서 솟아오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작전 지도를 바라보며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린팩 훈련 시작 후 4시간. 핵잠수함 4척이 연달아 격침당했죠. 그것도 모두 한국 잠수함 이범석함의 소행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정보분석팀, 즉시 상황 분석에 들어가. 네, 제동님. 그때였습니다. 통신기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차분하고 낮은 음성이었는데 뭔가 다른 나라 장교들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통제센터, 여기는 이범석함입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지만 또렷했습니다. 바로 이정우 함장의 목소리였죠. 이범석함, 상황 보고하시오. 공격 임무 완료했습니다. 목표물 4척 모두 무력화했어요. 너무나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을 보고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세계 최강의 핵잠수함들을 상대로 완승을 거뒀다는 뜻이었거든요. 이범석함 현재 위치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훈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통제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건 단순한 디젤 잠수함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뭔가 완전히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술과 전술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제동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답을 모르겠더군요. 35년간 해군에 몸담으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작전 지도 위에 한 점을 바라봤어요. 이범석함이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낸 지역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에 대해 다시 알아봐야겠어. 우리가 놓친 게 분명히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며칠 동안 제가 목격할 일들이 해군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거라는 것도요. 바다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무서운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한국의 이범석함, 그리고 그 함을 이끄는 이정우 함장이라는 존재 말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본 해상자위대 야마시타 소자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는데 말이죠. 훈련 시작 3일 전 진주만 브리핑실에서의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디젤 잠수함으로 참가한다고요? 야마시타 소자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일본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핵잠수함 훈련에 디젤이라니 정말 웃기는 일이군요. 마치 F-22 편대 훈련에 프로펠러기가 끼어드는 격 아닙니까? 그들의 웃음소리가 브리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군 장교들 중 일부도 어깨를 으쓱하며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브리핑실 뒤편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정우 함장이 들어왔습니다. 키 180cm 정도의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어요. 해군 정복을 입은 모습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특히 그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마치 오랜 세월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 같은 것 말이죠. 일본 장교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정우 함장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었어요.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바라볼 뿐이었죠. 하지만 그 시선이 더 무서웠어요. 안녕하세요. 이정우 함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일본어가 아닌 영어였지만 발음이 명확했어요. 야마시타 소자가 어정쩡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훈련 준비는 잘 되어 가나요? 이정우 함장의 질문에 야마시타 소자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소류급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자신이 있어요. 그렇군요. 이정우 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섬뜩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디젤 잠수함으로요? 야마시타 소자가 다시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핵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의 차이를 아시죠? 속도도 다르고 자막 능력도 다르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 함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작고 조용한 것이 더 위험하죠. 그 말을 들은 야마시타 소자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정우 함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훈련까지 72시간 남았네요.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브리핑실을 나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때 저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정우 함장의 말투와 표정에서 범상치 않은 자신감이 느껴졌거든요. 저 사람 뭔가 다르지 않나?
제 옆에 있던 미군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허세 아닐까요? 다른 장교가 대답했지만 확신에 차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훈련 하루 전 각국 함정들이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항구를 둘러보며 참가 잠수함들을 살펴봤어요. 일본의 소류급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장 84m의 거대한 몸체에 최신 AIP 시스템을 탑재한 괴물이었죠. 호주의 콜린스급도 만만치 않았고 영국의 아스튜트급은 핵잠수함 중에서도 최정예였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버지니아급. 이건 정말 별격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이라는 평가를 받는 최신의 핵잠수함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이범석함은 어디 있을까요? 한참을 찾다가 겨우 발견했습니다. 다른 잠수함들에 비해 확실히 작았어요. 전장 65m 정도로 소류급보다 20m나 짧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다른 잠수함들이 웅장하고 위압적인 느낌이라면 이범석함은 날렵하고 은밀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물속을 헤엄치는 상어 같았어요. 제동님, 한국 함장이 인사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부관의 말에 고개를 돌리니 이정우 함장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동님. 이정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장님. 악수를 나누는데 그의 손이 단단했습니다. 오랜 세월 바다에서 단련된 손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이번이 첫 님팩 참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긴장되시죠? 제가 농담 반으로 물어봤는데 이정우 함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긴장보다는 설렘이 더 큽니다. 설렘이요? 네. 우리의 실력을 보여드릴 기회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감이라고 하기엔 너무 차분했고 허세라고 하기엔 너무 진지했어요. 함장님은 어떤 전술을 사용하실 예정인가요? 그건 비밀입니다. 이정우 함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준 지혜를 사용할 겁니다. 선조들의 지혜요? 네. 바다에서 이기는 법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의미심장한 말이었어요. 훈련 당일 새벽 각국 잠수함들이 하나씩 항구를 떠났습니다. 이범석함은 맨 마지막에 출항했어요. 다른 잠수함들과 달리 조용히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죠. 야마시타 소좌의 소류급이 첫 번째 격침 판정을 받았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우리가 먼저 탐지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소나 기록을 아무리 분석해도 이범석함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격침이 연달아 일어났을 때 야마시타 소자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우리를 찾은 거지? 그때 통신기에서 이정우 함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류급 잘 싸웠습니다.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승리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인정해주는 것 같았죠.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야마시타 소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후예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순신. 조선시대 최고의 명장이자 불패의 제독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이정우 함장의 자신감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뭔가 특별한 게 있었던 거예요. 제동님, 또 격침입니다. 소나병의 절규가 통제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미 4번째였어요. 불과 6시간 만에 4척의 잠수함이 연달아 무력화된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판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어요. 각각이 격침된 잠수함을 의미했죠. 이번엔 어느 함정인가? 영국 왕립해군 아스튜트급 엠부시오입니다. 엠부시오라니.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최신의 핵잠수함이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다고 평가받는 괴물 같은 잠수함이요. 엠부시오 함장과 연결해 주시오. 네, 제동님. 스피커에서 영국 특유의 억양이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통제센터, 여기는 엠부시호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당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시오. 우리는 한국 잠수함을 단 한 번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바다 자체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았어요. 엠부시호 함장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경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뢰는 어느 방향에서 왔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바로 밑에서 올라왔어요. 해저 지형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해저 지형 이용. 이건 상당한 고등 전술이었습니다. 바다 및 지형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공격이었거든요. 저는 작전 지도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격침된 잠수함들의 위치를 표시해보니 뭔가 패턴이 보였어요. 모두 해저 협곡이나 해산 근처에서 당했더군요. 정보분석팀, 해저 지형도를 올려보시오. 네, 제동님. 대형 스크린에 3차원 해저 지형도가 나타났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협곡들과 높이 솟은 해산들이 미로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이건 마치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국 해군사를 공부할 때 읽었던 내용이었어요.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사용했던 전술 말이죠. 지형을 이용한 매복 공격.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나타나 일격을 가하고 다시 사라지는 전술이었습니다. 소나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여전히 이상합니다, 제동님. 소나 분석관이 당황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소음 수준이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낮습니다. 마치 바다의 자연음과 구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럴 리가 없어. 디젤 엔진은 분명히 소음을 발생시키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디젤 엔진 소음이 전혀 탐지되지 않아요. 배터리로만 운행하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운행. 하지만 그렇다면 속도와 항속거리에 제한이 있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넓은 해역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제동님, 긴급 상황입니다. 또 다른 소나병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캐나다 해군 빅토리아급도 격침 판정 받았습니다. 5번째였습니다. 이제 참가 잠수함의 절반 이상이 무력화된 상태였어요. 빅토리아급 함장과 교신하시오. 여기는 빅토리아급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혀 탐지하지 못했어요. 캐나다 함장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함장님, 공격받기 직전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순찰 중이었습니다. 소나에도 아무 반응이 없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함 하부에서 진동이 느껴졌어요. 마치 뭔가 밑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엔 5초 후 어뢰가 명중했습니다. 우리가 반응할 시간도 없었어요. 5초.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뢰 공격은 최소 30초 이상의 접근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제동님, 호주 해군에서 긴급 통신이 들어옵니다. 연결하시오. 통제센터, 여기는 호주 해군 콜린스급 워이러호입니다. 우리는 한국 잠수함을 추적 중입니다. 드디어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약 3해리 거리에서 간헐적 접촉 중입니다. 하지만 신호가 계속 사라졌다 나타났다 합니다. 최대한 접근해서 공격하시오. 이해했습니다. 접근 중입니다. 통제실의 모든 사람들이 스피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한국 잠수함을 포착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거리 2해리. 어뢰 발사 준비 완료. 발사하시오. 어뢰 발사.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어요. 명중. 안 됐습니다. 목표물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소나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바닷속으로 녹아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뢰가 명중 직전에 목표물이 사라진다니요. 그때였습니다. 워이러호. 함수 어뢰실 피격. 격침 판정. 호주 함장의 절규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공격당했습니다. 6번째 격침이었습니다. 그것도 공격하던 잠수함이 오히려 역공을 당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나 실수가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계산된 전술이었습니다. 제동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답을 모르겠더군요. 일단 남은 함정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상황을 재정비하자. 네, 제동님. 그때 통신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제센터, 여기는 이범석함입니다. 이정우 함장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1차 작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이범석함, 현재 위치를 보고하시오.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작전 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어요.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통제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밑에는 무서운 포식자가 숨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6척의 잠수함이 격침당했는데도 이범석함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마치 바다의 유령 같았습니다. 제동님,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젊은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5년간 해군에 몸담으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건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모든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 보시오. 제가 명령을 내리자 정보 분석팀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척의 잠수함이 연달아 격침당한 상황에서 원인을 찾아야 했거든요. 제동님, 1차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수석 분석관인 톰슨 중령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톰슨 중령이 태블릿을 켜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나 데이터부터 보시죠. 이범석함의 음향 신호는 측정 한계치 이하입니다. 배경 잡음과 구별이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른 잠수함들은 분명한 음향 패턴을 보여주는데 이범석함 부분만 거의 평평한 선이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디젤 엔진은 반드시 진동과 소음을 발생시키거든요. 톰슨 중령이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자기장 탐지 데이터를 보시죠.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는데 역시 이범석함 부분만 비어 있었습니다. 자기장 신호도 없다고? 네, 마치 바다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뢰 공격은 있었어요.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잠수함은 거대한 철덩어리예요. 아무리 스텔스 기술을 써도 자기장은 완전히 숨길 수 없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혹시 측정 장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3번 확인했습니다. 장비는 정상입니다. 그때 젊은 분석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동님,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공격 패턴을 분석해봤는데 완전히 예측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잠수함 전술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대형 스크린에 공격 경로가 표시되었습니다. 빨간 점들이 격침 지점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공격 순서에 논리적 패턴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목표부터 공격한 것도 아니고 가장 위험한 목표부터 제거한 것도 아니에요. 젊은 분석관의 말이 맞았습니다. 공격 순서가 정말 무작위처럼 보였어요. 그럼 대체 무슨 기준으로 공격한 거지? 그게 문제입니다. 기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잠깐 공격 시간을 다시 보여주시오. 네, 제동님. 새로운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공격 오전 9시 15분, 두 번째 공격 오전 10시 42분, 세 번째 공격. 시간 간격을 보니 뭔가 패턴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해저 지형과 비교해 보시오. 네, 분석 중입니다. 몇 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동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톰슨 중령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공격이 해저 협곡이나 해상 근처에서 일어났어요. 그것도 조류가 가장 복잡한 지점들이죠. 조류까지 계산해 넣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조류 데이터도 가져와 보시오. 이미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조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화살표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어요. 이 조류 패턴을 보시면 이범석함이 조류를 타고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료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조용하게 움직인 거예요. 그럼 다음 공격 지점도 예측할 수 있겠군.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톰슨 중령이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계산을 하려면 해당 해역의 지형과 조류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자기 집 앞마당처럼 말이죠. 그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 해군이 태평양을 그렇게 잘 안다는 뜻이었거든요. 제동님, 기술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른 분석관이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범석함에 탑재된 AIP 시스템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AIP? 에어 인디펜던트 프로펄션의 줄임말입니다. 공기 독립 추진 시스템이죠. 화면에 복잡한 기술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디젤 잠수함은 수중에서 배터리로만 움직입니다. 하지만 AIP 시스템이 있으면 공기 없이도 엔진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럼 더 오래 잠수할 수 있다는 뜻인가? 네, 최대 2주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음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2주. 엄청난 시간이었습니다. 핵잠수함이 아닌데도 그렇게 오래 수중에 머물 수 있다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분석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AIP 시스템이라고 해도 완전히 무음은 불가능해요. 분명히 다른 기술이 더 있을 겁니다. 어떤 기술 말인가? 추측이지만 선체 외부에 특수 코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나 팔을 흡수하거나 분산시키는 기술이죠. 스텔스 코팅까지. 한국의 기술력이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이든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동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공격 방식을 분석해보니 과거 한국 역사에 어떤 전술과 유사한 점이 있어요. 과거 전술이라고? 네,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의 전술 말입니다. 이순신.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뭔가 번개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사용했던 전술과 비슷합니다. 지형을 이용해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하고 다시 사라지는 방식이죠. 분석관이 역사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순신은 13척으로 133척을 상대해서 승리했습니다. 수적으로 절대 열세였지만 지형과 조류를 이용해서 이겼어요. 13척 대 133척. 지금 상황과 묘하게 비슷했습니다. 한 척 대 다수의 잠수함 구도 말이죠. 그럼 이정우 함장이 의도적으로 이순신 전술을 쓰고 있다는 뜻인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해군 교육과정에 이순신 전술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400년 전 전술이 현대 잠수함전에서 재현되고 있다니요. 제동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톰슨 중령이 물었습니다. 일단 남은 함정들에게 경고하자. 해저 지형이 복잡한 곳은 피하라고. 네, 제동님.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이순신의 후예라면 우리의 대응책도 미리 예상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한국 해군사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보시오. 특히 이순신 관련 자료를 모두 가져와. 이해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평온해 보이지만 그 밑에는 400년 전명장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이범석함은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신의 정신을 계승한 살아있는 역사였어요. 제동님, 한국 해군사 자료를 모두 수집했습니다. 역사 분석 전문가인 데이비스 대령이 두꺼운 파일 더미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어요. 이순신에 대해 뭘 알아냈나? 놀라운 사실들이 많습니다, 제동님. 데이비스 대령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1597년 명량해전. 이순신은 단 13척으로 일본 함대 133척을 상대했습니다. 10대 1이 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화면에 고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좁은 해협과 복잡한 조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순신은 지형을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명량해협이 빠른 조류와 좁은 지형을 활용해서 적 함대의 기동력을 봉쇄했어요.
지금 이범석함이 쓰는 전술과 같군. 정확합니다. 핵심은 지형 이용과 기습 공격입니다. 데이비스 대령이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순신의 철학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로 유명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이범석함이 그토록 대담한 공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이죠.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오히려 살 수 있었다는 뜻인가? 맞습니다. 이순신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작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공격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때 통신실에서 급하게 달려온 장교가 있었습니다. 제동님, 한국 해군으로부터 특별한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통신? 이범석함 승조원들의 가족 영상통화 장면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저는 급하게 통신실로 향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 해군 기지의 모습이 나타나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해군이 있었습니다. 이범석함 부함장인 김상원 소령이었어요. 그는 작은 화면 너머로 아내와 딸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금방 돌아갈게. 아빠, 언제 와? 5살 정도로 보이는 딸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빠가 바다에서 일 끝내고 오면 같이 놀이공원 갈까? 정말? 약속이야. 김상원 소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부함장님도 조심하세요.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젊은 부부에게는 이게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전투였던 거예요. 다른 승조원들의 통화도 이어졌습니다. 엄마, 아들이 해군 되어서 자랑스럽죠? 물론이지. 하지만 안전이 제일이야. 걱정 마세요. 저희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젊은 수병의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이정우 함장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함교에서 승조원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정우 함장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훈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바다를 지키는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승조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13척으로 133척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한 척으로 10척을 상대하고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선조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함장의 말에 승조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바다는 크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바다는 우리 편이 될 거예요. 그 순간 한 승조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함장님, 저희는 준비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다른 승조원들도 하나둘씩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정우 함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귀환입니다. 함장님. 부함장 김상원 소령이 말했습니다. 저희 모두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물론이죠.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가족이 있으니까요. 통신이 잠시 끊어졌습니다. 통신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뭔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범석함을 단순한 적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안에는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동님, 한국 해군의 작전 교리를 분석해봤습니다. 데이비스 대령이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술은 은폐, 기동, 역탐지, 반격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첫째, 은폐입니다. 적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완전히 숨는 것이죠. 이를 위해 지형과 조류를 활용합니다. 화면에 전술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둘째, 기동입니다. 은폐 상태에서 최적의 공격 위치로 이동하는 단계예요. 연료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조용히 움직입니다. 셋째, 역탐지입니다. 적을 먼저 발견하고 분석하는 단계죠. 적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공격 타이밍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반격입니다. 일격필살의 공격을 가하고 즉시 은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4단계 전술.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방식이었습니다. 이 전술의 핵심은 인내심입니다. 최적의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럼 지금도 이범석함이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다시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정우 함장의 독백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실패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해군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함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살 것이고 살려고만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정신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라앉더라도 조국은 지켜낼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해군의 정신이었던 거예요. 통신실에 있던 미군 장교들도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동님. 데이비스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해군을 분석해봤지만 이런 정신력은 처음 봅니다.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기술이나 전술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정신력이었던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한국의 젊은 해군들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건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라 400년간 이어져 온 불굴의 정신이었어요. 제동님,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정보분석팀의 존슨 소령이 흥분한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한국 해군 교범이 들려 있었어요. 뭘 발견했나? 한국 해군 교범의 이순신 전술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현대식으로 완전히 재해석되어서요. 존슨 소령이 교범을 펼쳐 보였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힌 페이지였어요. 보시죠. 해전 기본 원칙 1조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2조 지형을 아는 자가 바다를 지배한다. 3조 조류와 바람을 친구로 만들어라. 정말 놀라웠습니다. 400년 전 이순신의 지혜가 현대 해군 교범에 그대로 살아있었던 거예요. 더 있습니다. 존슨 소령이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잠수함 은밀 작전 수칙 첫째, 바다와 하나가 되어라. 둘째, 적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적을 보라. 셋째, 한 번의 공격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라. 이건 완전히 이순신의 명량해전 전술을 잠수함전에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제동님,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존슨 소령이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이순신학이라는 독립 과목이 있어요. 모든 생도들이 이순신의 전술과 정신을 필수로 배웁니다. 이순신학이라고? 네, 단순히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현대해전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연구하는 과목입니다. 화면에 한국 해군사관학교 수업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생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핵심 전술은 기지입니다. 강의하는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지란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비대칭 전술이죠. 비대칭 전술. 바로 이범석함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은 13척으로 133척을 이겼습니다. 수적으로는 절대 열세였지만 지형과 조류, 그리고 적의 심리를 완벽하게 이용했어요. 교수가 칠판에 전술도를 그렸습니다. 핵심은 유인입니다. 적을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끌어들여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에서 싸우는 것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격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이범석함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특정 지역으로 유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동님, 큰일입니다. 소나병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남은 잠수함들이 모두 한 지역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하와이 남동쪽 해저 협곡 지대입니다. 저는 급하게 해도를 확인했습니다. 그 지역은 복잡한 해저 지형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만약 이범석함이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면 모든 함정에게 즉시 경고하시오. 그 지역에 접근하지 말라고. 네, 제동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동님.
덴마크 해군 잠수함이 격침 판정받았습니다. 노르웨이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달아 들려오는 격침 소식에 통제실이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통신기에서 이정우 함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제센터, 여기는 이범석함입니다. 이범석함, 상황 보고하시오. 2차 작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현재까지 8척을 무력화했어요. 8척. 참가 잠수함의 대부분이 격침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함장,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제동님께서 직접 질문하시는군요. 이정우 함장의 목소리에는 존경하는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저희는 이순신 장군님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이순신의 가르침이라고? 네,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모든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상하고 있었다고? 이번 훈련 시나리오는 3개월 전에 공개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때부터 준비했어요. 해저 지형도 완벽하게 외웠고 조류 패턴도 모두 계산했습니다. 3개월간의 준비. 한국 해군의 철저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신력입니다. 이정우 함장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말씀하셨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저희는 지금 그 정신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저희는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방법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때 데이비스 대령이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제동님, 이정우 함장의 경력을 조사해봤습니다. 어떻게 나왔나? 정말 놀라운 인물입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전략학 석사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네, 2년간 우리 잠수함 전술을 완벽하게 분석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대응이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철학입니다. 데이비스 대령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졸업 논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바다에서 이기는 방법은 바다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바다를 정복하려 하지 말고 바다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바다와 하나가 되는 것. 정말 동양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있어요. 크기는 강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강함은 유연함에서 나온다. 유연함. 바로 이범석함이 보여준 특징이었습니다. 작지만 유연하게,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는 것 말이죠. 그때 통신기에서 다시 이정우 함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동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 저희는 여러분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합니다. 존경한다고? 네, 여러분은 세계 최강의 해군입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훈련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바다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자부심 말이죠. 바다의 정신이라면 바다는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크든 작든 강하든 약하든 모두 받아들여요. 하지만 바다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내립니다. 이정우 함장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바다에서 무적이었던 이유는 바다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다와 싸우려 하지 않고 바다의 친구가 되려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해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다를 정복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는데 친구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동님, 훈련이 끝나면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만나서 뭘 하겠다는 건가? 저희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4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바다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통제실에 깊은 정적이 흘렸어요. 저는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바다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한 전쟁터가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와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말이죠. 이범석함은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신의 DNA를 이어받은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이었어요.
긴급 전략 회의를 소집합니다. 훈련 종료 3일 후 펜타곤에서 급하게 소집된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미 해군 최고 위급 장성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해군 참모총장인 토마스 대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림팩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훈련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해군 전략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에요. 대형 스크린에 림팩 훈련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잠수함 한 척대 다국적 잠수함 10척. 결과는 10대 0 완승이었어요. 맥클레런 제독 현장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보고해 주시오. 제가 일어나서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범석함의 유령 같은 움직임, 완벽한 은밀성, 그리고 이순신 전술의 현대적 적용까지 말이죠. 놀라운 것은 기술력보다도 정신력이었습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400년 전 이순신의 정신을 현대에 그대로 구현해냈어요. 이건 단순히 모방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부참모장이 물었습니다. 대응이 아니라 학습해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술을 우리 교범에 포함시켜야 해요. 이건 위협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때 정보 담당 제독이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각국 해군의 반응 보고서입니다.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나타나며 각국의 반응이 표시되었어요. 영국 왕립해군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국 해군과의 기술 교류를 공식 요청했어요. 프랑스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한국의 교관 파견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독일은 어떤가? 독일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서울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더 놀랍습니다. 정보 담당 제독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인도 해군이 한국과의 합동훈련을 제안했고 싱가포르는 한국 해군 전술을 자국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어요. 호주는 어떤 반응인가? 호주 해군 참모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한국이 완전히 새로 썼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전 세계가 한국의 전술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대장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나토 해군 사령부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달 브뤼셀에서 긴급 해군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해요. 주제는 무엇입니까? 21세기 잠수함 전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한국 해군이 주요 연사로 초청될 예정이에요. 한국이 세계 해군 전략 컨퍼런스의 주연사라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3주 후 브뤼셀 나토 본부. 세계 각국에서 온 해군 장성들과 전문가들이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도 미군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어요. 무대 위에 이정우 함장이 올라섰습니다. 한국 해군 정복을 입은 그의 모습이 당당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 해군 이정우입니다. 완벽한 영어 발음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기술을 발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정우 함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4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소개하러 왔어요. 화면에 이순신의 초상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순신. 조선의 제독입니다. 그는 바다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23전 23승의 완벽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회의장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승리가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이정우 함장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순신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지형 활용입니다. 바다를 적으로 보지 말고 친구로 만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성급하게 공격하지 말고 최적의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간단해 보이지만 깊은 철학이 담긴 원칙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원칙들을 현대 잠수함 전술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자료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첫째, 음향 스텔스 기술입니다. 우리는 소나 팔을 흡수하는 특수 코팅을 개발했어요. 둘째, 조류 활용 기동법입니다.
바다의 흐름을 읽어서 연료 소모 없이 이동하는 기술이죠. 셋째, 수온층 은밀 기동입니다. 서로 다른 수온층 사이에서 숨어서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정말 혁신적인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때 프랑스 해군 제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함장님,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20년입니다. 이정우 함장의 대답에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기술 개발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신교육이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모든 장병이 이순신 정신을 배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입니까? 독일 제독이 물었습니다. 바다와 하나 되기 훈련입니다. 바다를 정복하려 하지 말고 바다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이범석함이 그토록 완벽하게 숨을 수 있었던 이유 말이죠.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제독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야마시타 소좌의 상관이었어요. 한국의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정우 함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바다는 모든 인류의 것이니까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이순신 정신도 함께 배워야 합니다. 기술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다에서 진정한 강자가 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바다보다 강한 존재는 없거든요. 그때 영국 제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회의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도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여러 나라 제독들이 이정우 함장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독님.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처음부터 이길 자신이 있었나요? 이정우 함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순신 장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기적을 만든다고 믿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발표된 공동성명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1세기 해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한국에서 시작되었다. 모든 참가국은 한국 해군의 전술과 정신을 연구하고 학습할 것을 다짐한다. 바다는 이제 한국어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인 발표를 하겠습니다. 6개월 후 워싱턴 펜타곤 브리핑룸에서 국방장관이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였어요. 미 국방부는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술을 나토 공식 교범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의 전술이 서구 군사동맹의 정식 교범이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또한 한국 해군을 림팩훈련 최우수 참가국으로 선정하며 내년부터는 한국이 공동주관국이 될 예정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그 충격적인 경험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뉴스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CNN 속보입니다. 유럽연합 해군사령부가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BBC 뉴스입니다. 영국 국방부가 한국 해군 장교들을 왕립해군대학 교관으로 초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NHK 보도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국 해군과의 합동훈련 확대를 결정했다고.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정우 함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제독님, 한국에 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진해 해군기지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약속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겠습니다. 2주 후 한국 진해 해군기지. 한국의 가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으로 물든 산들이 바다와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제독님 환영합니다. 이정우 함장이 직접 나와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더욱 당당해 보였어요. 드디어 만났군요. 저도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진해만을 내려다보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다 위에는 여러 척의 한국 해군 함정들이 정박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범석함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제동님, 저 배가 바로 이범석함입니다. 드디어 제대로 보는군요. 6개월 전에는 유령 같았던 그 잠수함이 이제는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함장님, 약속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이정우 함장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처음으로 바다에 나가셨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400년 전 이야기를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들려줬어요. 13척으로 133척을 이긴 명량해전,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한산도 대첩,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라를 지키다 장렬하게 전사한 노량해전까지 말이죠. 장군님께서 남기신 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지키는 의지,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어요. 이정우 함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정신이 4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강할 수 있었던 거군요. 강한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때 멀리서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항구 쪽을 보니 이범석함 승조원들이 가족들과 재회하고 있었어요. 아빠. 어린 딸이 김상원 부함장에게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6개월 전 영상통화에서 봤던 그 아이였어요. 약속 지켰지? 아빠가 돌아왔어. 김상원 부함장이 딸을 안아 올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놀이공원 갈 거야. 그럼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 옆에서는 다른 승조원들도 가족들과 감격의 재회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젊은 수병, 아내와 포옹하는 기관장,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손자까지. 저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왜 바다를 지켜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정우 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해군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힘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동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가요? 이순신 장군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으나 경계를 늦추지 말라. 이정우 함장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강해진 겁니다. 제동님도 같은 마음이시겠죠? 물론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6개월 전에는 상대방이었지만 이제는 같은 꿈을 꾸는 동료가 되었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 김포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이정우 함장과 만났습니다. 제동님, 언제든 한국에 오세요. 저희 바다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나도 언제든 환영하네. 태평양은 우리 모두의 바다니까. 비행기 창문으로 한국의 바다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배운 교훈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다시 진주만. 새로운 림팩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공동주관국이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해군들이 한국의 전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저는 통제센터에서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제동님, 이번 훈련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관이 물었습니다. 뭔가? 바다와 하나 되기입니다. 한국에서 제안한 주제래요. 바다와 하나 되기. 정말 의미심장한 주제였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각국 잠수함들이 한국식 전술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지형을 이용한 은밀 기동, 조류를 활용한 무동력 이동,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인내심까지. 제동님, 정말 세상이 바뀌었네요. 젊은 장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이제 바다는 한국어로 해석되는 시대가 왔어. 저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어요. 그때 통신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제센터, 여기는 이범석함입니다. 모든 참가국 잠수함과 함께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우 함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적이 아니라 스승의 역할이었어요. 이번 훈련의 목표는 승부가 아닙니다.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겸손함, 인내심,
그리고 조화의 중요성을 말이죠. 우리 모두 바다의 제자가 되어 봅시다. 통신이 끝나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저는 혼자 갑판에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35년간 바다와 함께 살아왔지만 진짜 바다를 본 건 한국에서였습니다. 바다는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는 존재였어요. 문득 이순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다와 하나가 되어라. 이제 저도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바다 저편에서 이범석함이 조용히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유령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되어서 말이죠.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순신의 바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조용한 제국 한국. 그들은 들리지 않는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무력이 아닌 지혜로, 정복이 아닌 조화로 말이죠. 바다는 이제 평화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는 것은 4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불굴의 정신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K의 군이 세상에 선사한 진정한 선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